네, 두 번째 강의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채팅창에 재방송 되나요? 라고 물어보신 분 계신데요. 됩니다. 하지만 이 시간에 더욱더 알차게 즐겨주시면 좋겠죠? 바로 두 번째 강의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삼성증권 IT 애널리스트이자 비상장 솔루션팀 팀장님이신 이종욱 팀장님께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텍톡 잘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거기 댓글에 보니까요. 증권가의 설명왕이라는 댓글이 있던데 설명왕이시래요. 감사합니다. 왕은 무조건 좋네요. 네, 오늘 뭔가 기대감 쏙쏙 들어오는 강의가 있지 않을까 기대가 되는데요. 주제를 인싸의 시대로 잡으셨어요. 인싸가 누구죠? 인사이더인데요. 네, 애플이 가장 핵심에 있다. 그리고 앞으로 더 핵심에 있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되고 네. 궁금하시면 이제 앞으로 좀 주의 있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증권가 설명왕의 강의 지금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종욱입니다. 오늘 애플 설명 좀 업데이트 드리려고 왔어요. 앞으로 애플을 어떤 관점에서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스토리 위주로 되어 있고요. 이제 숫자는 뒤에 좀 베이스가 있으니까 그거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앞으로 애플을 설명할 때는 인싸라는 단어가 제일 재미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인싸의 시대, 이제 괄호하고 애플의 시대입니다.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스마트폰 시장에서는 이제 어차피 이제 제품을 파는 거라서 락인이 중요한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핸드폰을 다음 핸드폰으로 바꿀 때 이걸 이제 계속 아이폰을 쓰게 하고 갤럭시를 계속 갤럭시를 쓰게 하는 방법이 굉장히 중요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데이터를 옮기는 방식이 굉장히 좀 각광을 받았었죠. 이건 지금도 하고 있는 거죠. 네, 근데 이제 그 스마트폰이 중심이 아니고 스마트폰이 아닌 데이터 센터와 서버, 클라우드가 중심이 되는 시대가 된단 말이에요. 예, 테크에서는 이제는 그 중앙에 거대한 빅브라더가 있고 이 빅브라더가 모든 IT 기기들 또는 전자제품들을 움직여서 우리가 좀 유기적으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디지털 라이프를 즐길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되게 될 텐데요. 네, 이렇게 중심이 바뀌게 되면서 이 스마트폰 업체들의 마케팅 전략도 좀 바뀌게 돼요. 어떻게 바뀌냐면 그냥 인생을 같이 사는 거예요. 예전에는 스마트폰에서 다음 스마트폰으로 바뀌는 것만 중요했다면 지금은 통째로 어린 시절부터 늙음아까지 인생을 살면서 그 인생의 디지털 기록들을 한데 저장해 주는 거죠. 빅브라더가 그 데이터들을 한 번에 다 보관을 해주고 그것을 우리가 쓸 수 있는 환경 또는 그것을 대신 기록해주는 환경들을 기계들만 바꿔가면서 이제 누릴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아이폰을 기깔나게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했다면 지금은 아이폰도 만들고 아이패드도 만들고 그리고 각종 웨어러블 이렇게 차잖아요. 그리고 웨어러블을 차는 순간부터 이제 여러분들의 삶이 이제 기록이 되기 시작을 하는 건데요. 그런 기록들을 모아가는 게 아이폰 만드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시장이 됐어요. 네. 그래서 구글과 삼성도 비슷한 전략을 취합니다. 구글이 원래는 핸드폰을 만들지 않았고 삼성전자의 중요한 파트너였잖아요. 지금도 중요한 파트너인 건 사실이에요. 근데 2016년에 AI 퍼스트, 이제 구글은 AI 기업입니다 라고 주장하면서 제일 먼저 내놓은 것이 핸드폰이에요. 그래서 핸드폰을 되게 뒤늦게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러고 나더니 지금은 포트폴리오 메뉴판을 다 구성했어요. 웨어러블도 나왔고요. 태블릿도 아직 안 나왔지만 올해 말 정도에 나올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시계 이번에 출시를 했고요. 그러니까 전부 다 나왔죠. 삼성은 애진작에 이미 컴퓨터를 만들던 회사고 여러 가지를 전부 다 만들어요. 삼성전자가 클라우드 서비스를 굉장히 중심에서 굉장히 중심에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데이터를 한데 모으는 서비스를 하지 않으면 갤럭시 S를 잘 팔 수가 없어요, 이제는. 네, 그래서 이렇게 중심에다가 스마트폰을 놓는 구조가 아니라 중심에다가 데이터를 놓는 구조로 이제 점차 더 바뀌게 됩니다. 그렇게 데이터를 중심에 놓는 구조에서 애플이 너무 유리한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여기서부터가 문제인데요. 저희 금요일 4시에 하는, 금요일 4시죠. 텍톡을 이제 보신 분들이면 이 장표를 이제 기억하고 계실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그게 뭐냐면은 이제 사람들은 데이터를 중심에 놓고 PC를 갖다 모바일을 갖다가 왔다 갔다 해야 되거든요. 근데 PC를 갖다 모바일을 갖다 할 때마다 데이터들이 인텔 아키텍처냐 퀄컴 아키텍처냐
아니면 윈도우 기반이냐 안드로이드 기반이냐가 계속 바뀐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거 자체를 에뮬레이터로 보정을 해두거나 아니면은 이제 CPU를 엄청 빠른 걸 잡아가지고 이렇게 좀 먼 길을 돌아가는 데이터들을 빠르게 이동시켜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점점 힘들어져요. 그래서 애플 같은 경우에는 M1 반도체를 내서 PC용 M1 그 다음에 모바일용 A 반도체 이렇게 이원화를 시킨 다음에 그거를 똑같이 암코어 같은 베이스로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애플의 속도가 삼성, 인텔, 그 다음에 구글이 내는 속도보다 훨씬 더 빠를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버렸어요. 네, 이게 스마트폰에서 데이터로 바뀌면서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마케팅 소구점들을 전부 다 이제 파닥파닥 움직이는 데에다가 이제 초점을 둔 거죠. 예를 들면 유니버설 컨트롤 이걸 제가 극찬하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인데요. 네. 맥북을 쓰다가 아이패드를 쓰다가 아이맥을 쓰다가 이렇게 자유롭게 실시간으로 연동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에요. 오. 아직까지 이제 상용화가 널리 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냥 베타만 계속 나오고는 있지만 네. 이 속도가 저희가 이제 삼성전자가 세컨 스크린이라는 기능을 이제 한 2년 전부터 좀 밀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저도 작년부터 이제 삼성 태블릿과 삼성 모바일, 삼성 노트북을 제가 쓰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세컨 스크린 기능을 가끔 쓰기는 하는데요. 그 속도가 사실 아직까지는 이제 쓰기에는 좀 미진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MS도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도 한 3, 4년 전에 이미 이 기술을 냈는데 네. 아직까지 그 속도가 나오진 않아요. 네, 속도 차이를 유니버설 컨트롤에서 가장 극명하게 느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게다가 그것뿐만이 아니라 애플의 기기끼리 연동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계속 개발해내고 있어요. 뭔가 락인 효과를 더 누리려고 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게 락인 효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폰을 잘 쓰고 있는 사람이면 이제 노트북 PC도 맥북을 쓸 수 있게 유도를 해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 한 모임이 되면은 이 상태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죠. 네, 이거를 애플의 그 소송 때 이메일이 유출된 적이 있었는데 네. 이메일에서 내부 전략으로는 가든드월 그러니까 하나의 정원 안에 가둬놓고 우리로 치면 이제 가두리 가두네요. 양식을 하는 거죠. 네. 네, 정원에 가둬놓고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는 전략을 애플이 이미 직접적으로 쓰고 있다라는 것이 이제 소송전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었죠. 네. 네, 그래서 이렇게 똑같이 애플끼리만 되는, 애플 기기끼리만 되는 기능들을 지금 늘려서 이렇게 하드웨어에 락인 효과를 내고 있다. 요게 이제 애플의 지금까지의 전략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게 핵심이 아니에요. 뭐가 핵심이죠? 네, 이거 기기 간 연동에서는 시스템 프로세서 빨리 해야 되거나 아니면 에뮬레이터를 빨리 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 이야기를 했고요. 지금부터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은 그것부터가 아니라 에어드랍부터 시작되는 또 다른 마케팅 전략 이걸 네.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네. 이게 네트워크 효과인데요. 이 에어드랍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은 다른 사람의 아이폰하고도 연동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유니버설 컨트롤 같은 기능은 내 아이폰과 내 아이패드 사이의 이 움직이었다면 네. 에어드랍은 내 아이폰과 남의 아이폰, 친구의 아이폰, 그 다음에 내 아이폰과 친구의 아이패드끼리 서로 통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만들어진 지는 10년 된 기능이긴 한데요. 이게 스커로 보존이 되어 있어서 안드로이드 쪽에서 이걸 따라하는 데까지 걸린 시간이 한 8년 정도 걸렸어요. 그래서 2019년에서야 이제 갤럭시 S에서도 똑같은 것을 좀 누릴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전히 애플에서 애플로, 아이폰에서 아이폰으로 옮기는 속도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네. 그리고 나서 작년에 쉐어플레이라는 것을 냈죠. 이게 코로나 특화 마케팅 전략인데요. 이건 뭐냐면 영화나 음악을 들으면서 여기 보시면 중간에 사람들 6명이 서로 이제 줌처럼 화면을 보고 있죠. 네. 네, 이 사람 6명이 모여서 함께 영화를 보는 효과를 내는 겁니다. 오, 그런 네. 것도 돼요? 네, 맞습니다. 작년에 생긴 기능이에요.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아이폰을 갖고 있는 사람만 되는 거예요, 실제로. 네, 그래서 아이폰을 갖고 있으면 한 명이 음악을 탁 올려요. 그러면 그 음악을 들으면서 뭐 방탄소년단 음악을 들으면서 서로 이렇게 채팅창에 치거나 아니면 말로 품평을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한 곳에 온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네. 여기에 갤럭시 S 유저는 낄 수가 없어요. 여기서부터가 좀 인싸라는 말이 좀 와닿게 하는 네, 제가 극단적인 표현을 쓴 거고요. 네. 탭투페이라는 기술이 있거든요. 이게 이제 올해 초에 발표된 기술인데요.
이거는 이제 상인들이 보통은 포스 단말기를 쓰잖아요. 카드를 긁을 때. 근데 포스 단말기를 쓸 때마다 2, 3%씩 수수료가 그 포스 회사한테 떼어진단 말이에요. 네. 그 수수료가 빵원이에요. 애플을 쓰면요. 그래서 이거 아직 상용화가 되진 않았거든요. 근데 아이폰 그 기기 자체가 포스 단말기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은 이제 카드 카드를 그냥 계산을 갖다 대네요. 네, 아이폰에 갖다 대는 게 이제 계산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렇게 이제 중소 영세한 상인들이 이렇게 아이폰을 포스 단말기로 쓰면서 금융 데이터들이 자연스럽게 iOS에 쌓이게 되는 거죠. 그쵸. 네, 그러면 그걸 가지고서 우리가 이제 금융권으로도 네, 애플을 규정할 수 있게 되는 세상이 오는 겁니다. 네. 이것도 아이폰만 가능한 거죠. 그리고 나서 VR, AR 이야기를 애플이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애플이 왜 VR, AR에 관심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상대적으로 좀 소홀한 것 같아요. 왜 관심 페이스북, 있어요? 그러니까 메타가 이제 관심 있는 이야기들은 많이 나오기는 하죠. 네. 근데 애플이 관심 있는 건 바로 이런 상황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플의 VR 기기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한다면 바깥을 센싱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쓰고 있는 사람의 얼굴 표정을 센싱하는 것도 포함이 돼요. 이게 애플 VR 기기 개발 동향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실제로는 이렇게 둔탁한 걸 쓰고 있지만 둔탁한 걸 쓴 안에 카메라가 달려 있어요. 그래서 이 눈동자의 표정이나 입모양을 파악해서 실제로 그 표정을 자연스럽게 이게 자연스러울지 솔직히 저도 걱정이 되긴 하는데 애플이라면 잘해주겠죠? 네. 네, 이렇게 자연스럽게 만들어줄 수 있는 게 애플 VR 기기의 특징이에요. 이걸로 뭘 하려고 하느냐? 이런 걸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위쪽을 보시면 아래쪽을 보시면 스튜디오가 가상으로 있고요. 이걸 네. 메타버스 공간이라고 정의를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그 공간 안에 지켜보고 있는 사용자가 있는데 이 사용자들 중에서는 실제 얼굴 모습도 있고요. 아바타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픽이 있어요. 이 그래픽을 그 사람들의 표정을 이제 순식간에 읽으면서 실시간으로 읽으면서 이들이 이제 가상의 공간에 참여할 수 있는 통로가 되게 만들어주는 거죠. 아까 애플의 그 쉐어 플레이 보셨죠? 네. 영화를 보면서 모두가 줌 같은 곳에 나와서 품평을 하고 있잖아요. 네. 이것처럼 모두가 이제 사무실에 오고 있진 않지만 회의실에 앉아서 있는 것처럼 만들어주는 가상의 공간을 만든다는 거죠. 이 스페이시스라는 업체는 벤처 회사인데요. 2020년에 애플이 이제 통으로 인수를 해갔어요. 네. 그러니까 이 사업에 관심이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앞으로는 그 쉐어 플레이를 조금 더 극단적으로 만들어서 VR 기기를 끼게 되면 이 모든 VR 기기를 낀 사람들이 똑같이 가상 세계로 떨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가상 세계에서 회의를 하든 아니면 해변 안에서 이제 뭐 해변 네, 좋네요. 네, 수다를 떨든 네, 이런 상황들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게 애플의 전략이라는 겁니다. 네. 이게 아이폰을 가진 사람들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애플은 이 메타버스 세계에 찐으로 달려들고 있어요. 디바이스, 플랫폼, 콘텐츠 쪽에서 계속 M&A도 하고 기술 특허도 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루머로는 내년도에는 VR 기기도 나온다. 네, 내년에 나온다고 한 지 벌써 2년이 된 것 같긴 한데 여전히 내년에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모두가 이렇게 VR 기기를 이제 달려들고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렇게 가상 공간을 활용한다는 것 자체가 비즈니스 모델로는 굉장히 좋아요. 네, 이 공간 자체를 내가 컨트롤할 수 있고 그러면 여기에 대한 과금도 내가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모두가 달려들고는 있지만 네. 실제로 이렇게 앞서 이야기 드린 것처럼 디바이스, 플랫폼, 컨텐츠 모든 걸 한 번에 쓰러뜨려야 비즈니스가 시작이 되는데 이 세 개를 다 할 수 있는 회사가 애플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애플이 VR 세계 또는 가상 세계, 메타버스 세계를 열고 있는 게 아니라 메타버스 세계를 하려면 세 가지의 열쇠를 동시에 꽂아야 되는데 네. 동시에 꽂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회사가 현재로서는 애플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 저희 생각으로는 스토리상 애플이 그렇게 세 가지 열쇠를 열고 나면 삼성전자가 가장 훌륭한 디바이스를 가장 먼저 만들어서 소프트웨어 파트너를 찾겠죠. 안드로이드, 제2의 안드로이드를 찾기는 할 거예요. 네. 근데 어쨌든 애플이 새로운 세상도 주도를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느냐.
이게 연령별로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 안에서 연령별로 스마트폰 브랜드별 점유율을 나타낸 거예요. 네. 네, 제가 40대거든요. 40대는 80%가 갤럭시를 씁니다. 네. 그런데 이게 30대, 20대로 갈수록 진한 파란색이 올라오는 거 느껴지시나요? 확 올라오네요. 네, 확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40대, 50대만 하더라도 내가 아이폰을 쓰다가 아이패드를 쓰다가 이렇게 돌려서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는 거에 굉장히 만족감을 느끼는데요. 네. 30대, 20대가 되면은요, 내가 가장 친한 친구가 또 다른 경쟁 친한 친구랑 뭐 하고 놀고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져요. 네, 그런데 그 아이폰을 가진 사람들끼리만 할 수 있는 뭔가의 네트워킹이 생기게 되면 내가 급격히 소외감을 느끼거든요. 제가 스마트폰 애널리스트이긴 한데요. 스마트폰을 남들보다 좀 많이 늦게 썼어요. 근데 이 스마트폰을 절대 고집스럽게 안 쓰다가 스마트폰 세계로 건너간 계기가 있었어요. 사람들이 다 써서? 네, 주변에서 쓰는데 카카오톡으로 약속을 잡기 시작하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제가 어느 순간 약속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걸 뒤늦게 깨달았어요. 그래서 저도 카카오톡을 하기 위해 스마트폰을 쓰기 시작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네트워킹 효과의 왕따의 무서움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싸가 되기 위해서는 앞으로는 이 네트워킹에 들어가야 돼요. 이게 너무 무서운 이야기예요. 네. 네, 이 갤럭시의 본고장 저희 삼성그룹이잖아요. 네, 그런데 여기에서 아이폰이 20대에서 50%의 점유율을 이미 차지하고 있다는 거는 저희가 애플을 좀 더 다른 관점에서 바라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미 중국, 미중 무역 분쟁, 지금 중국과 미국은 사실상의 전쟁을 하고 있다고 했죠. 네. 그런데 그들이 공통적으로 늘고 있는 것이 있는 거죠. 중국에서도 바짝 쏟고 있고 미국에서도 이미 3분의 1은 아이폰을 쓰고 있었는데 네. 이제는 절반이 아이폰을 쓰는 세계로 바뀌게 될 거예요. 네, 그래서 아이폰만은 모두가 대동단결 한 마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애플의 인싸력의 첫 번째이자 핵심 이야기예요. 네. 네, 아이폰은 이제 안 쓸 수 없는 세계로 바뀌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이 이야기를 저희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죠. 애플 유저끼리만 가능한 길들이 생기고 있다. 이거 진짜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기서부터는 뭐 그렇게 앞에 있는 것처럼 좀 많이 이야기 드릴 필요는 없어요. 가격 오를 거거든요. 이번에 아이폰 13 네네. 나오잖아요. 근데 이 가격이 원래 저희 생각으로는 $100 정도 오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최근 루머로는 $100 이상이 오를 수도 있다. 이 많이 이야기도 오르네요.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 대략 140만 원에서 150만 원짜리를 구하면 아이폰 13 프로 맥스 제일 비싼 아이폰을 살 수가 있었는데 네. 이제는 170만 원 내야 돼요. 올해부터는 가장 좋은 모델을 사려면요? 네, 가장 좋은 모델을 사려면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굉장히 부담스러운 가격대로 올라가기 시작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 올라가는 폭을 보더라도 이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보라색이 아이폰이잖아요. 아이폰 가격 올라가는 속도가 가장 가파릅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작년까지는 그래도 잘 팔리고 있는 중이기는 하거든요. 그리고 특히나 $500 이상의 가격대라고 한다면 전체 스마트폰의 20%가 $500 이상의 도매가.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 그냥 소매 기준으로 100만 원짜리 스마트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네, 이 100만 원 이상의 스마트폰 시장에서 아이폰의 점유율을 한번 보세요. 계속해서 70%도 네, 맞아요. 네, 70% 안팎을 유지하고 있어요. 있다가 최근 들어 78까지 올라갔죠. 많이 그러니까 이제 올랐어요. 70%를 차지하는 것도 대단한데 여기에서 2019년을 바닥으로 해서 역주행에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는 100만 원짜리 스마트폰 중에 10개 중에 8개는 아이폰이 사용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 100만 원짜리 스마트폰의 가장 큰 마법은 뭐냐면 가격에 민감한 소비자들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오. 네, 120만 원짜리 핸드폰을 사나 130만 원짜리 핸드폰을 사나 사는 소비자들은 무감해요. 어차피 네. 비싸요. 네. 할부로 사기도 하니까요. 할부로 사기도 하고 보조금도 제일 많이 붙고요. 네. 그리고 가격 택을 안 보고 사는 사람들도 많아요. 네. 아이폰 새로 나왔대 하면서 사는 거예요. 네, 그런데 20만 원짜리 스마트폰에서는 20만 원이냐 22만 원이냐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오. 20만 원이 22만 원에 대해서 안 사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고가 스마트폰 위주로 판매하는 쪽은 인플레이션 시대잖아요. 네. 가격이 올라가는 시대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울 수 있어요. 이게 저희가 생각하는 두 번째 인싸예요. 아무나 가격을 올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네. 샤오미 스마트폰 가격 못 올려요. 네. 삼성전자 올릴 수 있는 스마트폰과 올릴 수 없는 스마트폰으로 나눌 수 있어요. 네. 애플 스마트폰 올릴 수 있어요. 가격 올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격 올릴 수 있는
이런 인싸력을 애플 이번 9월 달 출시할 때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잘 팔릴 수 있을 것이냐?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미래는 알 수 없어요. 특히 소비자들이 잘 파냐 안 파냐를 미리 결정을 지을 수만 있다면 네, 저는 애플에 취직할 수 있어요. 근데 적어도 저희가 정황상 확인하기로는 고가의 스마트폰은 가격 저항력이 이제 낮다 이렇게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게다가 스마트폰 중 아이폰만 가능한 것. 이게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두 가지 이야기예요. 네. 이렇게 가격을 올리려면 특히 고가 프리미엄 럭셔리 굿즈에서 가격을 올리려면 전체 남들은 안 되는데 나만 되는 뭔가가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삼성 같은 경우에는 폴더블 스마트폰을 그렇게 홍보를 하잖아요. 그래서 폴더블 스마트폰은 200만 원짜리 스마트폰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산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이렇게 아이폰의 경우에도 아이폰만 되고 아이폰 아닌 사람은 안 되는 것들이 점점 더 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최근에 아이폰의 마케팅 소구점들을 보시면 오른쪽과 같이 나올 수가 있는데요. 촬영 후에 후보적 효과가 엄청 세졌어요. 오. 네, 그래서 초점도 뒤에 맞췄다, 앞에 맞췄다. 촬영 후에요? 네, 촬영 후에 그거를 보정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걸 보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초점이 뒤에 맞춘 부분, 앞에 맞춘 부분을 전부 다 녹화를 해야 되고요. 네. 그 다음에 그것을 이제 후보정 기술, 네, 시그널 프로세싱 기술이 또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아이폰만 가능하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보정할 때 이 프로세서의 파워가 엄청 필요해요. 그래서 속도가 정말 중요한데 이 속도도 애플의 AP, 애플의 M1 칩만 속도가 나오더라. 네, 이런 것들을 아이폰만 하고 있다 보니까 아이폰은 고가가 있어도 이 카메라에 또는 비디오 촬영에 진심인 사람들은 아이폰을 고를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된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게다가 아이폰의 가격이 그게 끝이 아니죠. 네, 월구독 이런 거 이용하잖아요. 네. 아이클라우드는 많은 사람들이 이미 이용하고 있고요. 애플 뮤직은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시작이지만 미국에서는 이미 이제 넘버 2예요. 네, 우리나라의 카카오 뮤직만큼이나 많이 쓰고 있는 게 미국의 애플 뮤직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늘려나갈 수가 있는데요. 아이폰 13 시리즈도 지금 홈페이지에서 사시면 월 할부 30불에서 60달러 정도면 살 수가 있거든요. 네. 이런 것들과 현재 나오고 있는 뮤직, 클라우드 이런 이제 컨텐츠를 끼어 팔기를 한다는 거죠. 앞으로는 끼어 팔 거예요. 네. 이미 끼어 팔고 있는 회사가 생겼거든요. 오. 그게 바로 구글의 픽셀 패스예요. 네, 끼어 팔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사게 되면은요, 픽셀 핸드폰을 사면서 구글의 게임도 이용할 수가 있고 유튜브 프리미엄도 이용할 수 있고 구글 클라우드도 이용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가격을 세트로 묶어서 싸게 파는 거예요. 네, 그러면 혹하죠. 네? 그러면 혹해요. 혹하죠. 네, 그래서 미국에서는 구글이 지금 또 역주행을 하고 있어요. 네, LG전자가 스마트폰을 접었잖아요. 그 시장을 구글이 침공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애플도 구글처럼 서비스랑 핸드폰을 동시에 만드는 이게 두 업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결국은 통합 월정의 서비스가 들어올 것이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가격 중심으로 보게 되면 월 100달러짜리 네, 구독료를 내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이미 월 100달러짜리 구독료는 생겼죠. 테슬라가 지금 오토파일럿을 이용하려면 99달러 패키지와 199달러 패키지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미 테슬라 자율주행을 풀로 이용하는 사람들은 월 20만 원씩을 내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이폰의 기기가 2년마다 한 번씩 새 걸로 바뀌면서 서비스 이용하면서 우리의 디지털 라이프를 가장 럭셔리하게 만들 수 있는 가격에 월 100달러 이런 거 준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렇게 되게 되면 애플도 결국은 구독 서비스가 훨씬 더 각대되면서 아이폰 가격 비싼 걸 티나지 않게 희석시킬 수 있다. 이게 이제 아이폰의 두 번째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이미 넷플릭스, 스포티파이의 가격 월 구독료의 20배까지도 나올 수가 있는 거고요. 이미 가입자 수는 8억 명이거든요. 넷플릭스의 4배예요. 네, 이렇게 되면은 시가총액 이렇게 비교해 보면 아직도 훨씬 더 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두 번째 이야기고요. 이게 요약판입니다. 마지막 이야기는요. 부품이에요, 부품. 네. 이게 프렌드 쇼어링이랑 맞는 이야기거든요. 미중 무역 분쟁하고도 맞는 이야기고요. 옛날에는 돈만 있으면 어떤 부품이든지 살 수가 있었어요. 네. 근데 지금은 돈이 있어도 못 사는 부품들이 생겨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이걸 사진 않겠지만 5나노 웨이퍼.
TSMC의 5나노 웨이퍼를 구하려면 인싸가 아니면 구할 수가 없어요. 네. 네, 지금 보시면 TSMC의 고객별 비중에 1등에 애플이 들어가 있죠. 근데 이거는 이제 제일 어려운 공정부터 제일 싸구려 공정까지가 전부 다 들어간 거고요. 네. 네, 4나노, 5나노의 선단 공정에서는 애플이 절반 정도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반도체를 만들면 일단 절반은 애플이 가져가요. 그리고 나머지를 나눠먹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네. 나눠먹기에는 벌써 AMD, 퀄컴, 인텔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치열하네요. 전쟁이 치열합니다. 그 전쟁의 승자는 애플이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맛있는 음식을 차리고 나면은 일단 우리 인싸 왕형님께서 와가지고 절반 떼어 먹고 나머지 절반을 빅테크들이 논아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반도체, 좋은 반도체를 만들어서 아이폰만 가능한 것들처럼 다른 핸드폰만 가능한 것들을 만들 수가 있을까요? 네, 이런 게 확실히 문제가 되는 거고요. 여기에서 웨이퍼에 가르는 게 가격일까요? 애플이 제일 비싸게 주기 때문에 반을 가져가는 걸까요? 그건 아닐 것 같아요. 네, 심지어 아닌 게 아니라 오히려 반대입니다. 싸게 애플이 제일 가져가나요? 싸게 가져가요. 이 여기 나와 있는 것 중에서 애플이 제일 싸게 가져갑니다. 너무 이상하죠? 너무 이상하죠? 네, ASML의 EUV 장비도 마찬가지잖아요. 네. EUV 장비가 이렇게 한 50대 이렇게 만들고 나면 50대 중에 18대를 TSMC가 싹 가져가고요. 그리고 또 한 18대를 삼성이 디램과 파운드리 논아서 싹 가져가요. 네. 그러면 50대 만들면 일단 36대, 37대는 TSMC, 삼성전자가 다 가져가요. 네, 그러고 나면 나머지 업체들이 그걸 또 논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TSMC랑 삼성전자가 EUV를 제일 비싸게 사기 때문에 제일 많이 가져가는 걸까요? 역시 아니겠죠? 아니에요. 네. 네, TSMC가 제일 싸게 가져갑니다. 네, 이게 되게 이상하죠? 네. 이걸 이제 인싸의 시대입니다. 인싸끼리 먹는다. 네, 이게 어쩔 수 없는 현실이에요. 프렌드 쇼링을 가장 천박하게 표현하면 인싸끼리 헤쳐먹는 시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EUV나 아니면 웨이퍼나 이런 것들이 가격이 아니라 그 외의 것들에 대해서 결정되는 시대에서는 애플이 예전보다 훨씬 더 좋은 포지션을 가져갈 수 있다. 네, 이게 우리의 마지막 애플의 세 번째 인싸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게다가 LG노텍처럼 1년에 1조 이상씩 투자를 할 수 있는 카메라 모듈 회사가 전 세계에 3개밖에 안 남았어요. 삼성전기, 소니옵틱, LG노텍. 네. 그러면 셋 중에 하나를 이제 그 부품사를 키워서 쓰는 거죠. 네. 자화전자가 얼마 전에 투자 공시를 굉장히 세게 했는데 이게 애플이라는 루머가 있거든요. 오. 네, 그러면 이런 것들이 만약에 애플이 사실이라면 애플이 투자를 결정을 하면 애플이니까 해주는 이런 투자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의 애플과 같은 규모를 이제 와서 만들 수가 너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대형 업체들이 투자를 결정하지 않으면 신기술도 나올 수가 없어요. 이게 앞으로의 세상입니다. 네. 앞으로의 세상이 너무 좀 이상하고 복잡해지죠. 네, 그래서 아무나 구할 수 없는 부품, 이게 세 번째 파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애플이 지금까지는 아이폰이 잘 나왔다, 아이폰이 잘 팔려요, 서비스가 시작돼요,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하지만 앞으로는 아이폰이 아니면 친구를 못 사귀고 아이폰이 아니면 비싼 핸드폰을 못 사고 네. 그다음에 아이폰이 아니면 부품조차 못 구하는, 네, 이런 조금 더 삭막하지만 좀 더 빈부격차가 켜지는 세상으로 가겠다가 우리가 테크를 보면서 느끼는 앞으로의 미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애플의 인싸력을 지금까지 쭉 설명을 해주셨는데 갤럭시를 쓰는 저로서는 네, 뭔가 웃음이 나는 상황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근데 애플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니까 관련 댓글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뭐 추매해도 되나요? 네, 이런 맞습니다. 질문들도 있었는데 그 질문하고 연결해가지고 추매라고 하면 아무래도 이제 실적 시즌이 나오니까 그 부분을 염두 안 할 수가 네. 없을 것 같은데요. 이 상하이 공장도 잘 안 돌아가고 뭐 집단 탈주국도 있었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2분기 실적도 걱정이고 네. 여기서 미중 무역 분쟁도 아까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네. 애플한테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을까요? 추매해도 되나요? 이런 네, 질문 어떻게 맞습니다. 답변해 주실 네, 건가요? 이렇게 디지털 라이프로 노년까지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당장 2분기 실적 걱정돼요. 저도 좀 걱정되긴 하거든요. 왜냐하면 네. 상하이에 도시봉쇄령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서 맥북의 생산이 제대로 안 된 게 사실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 애플의 6월 분기 실적에서 맥북과 아이패드의 실적이 실제로 얼마나 깨졌는지,
네, 이게 사실 주목해 볼 만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미 3달 전에 애플이 대략 우리나라 돈으로 4조 원에서 6조 원 정도의 매출 손실이 있다라고 3달 전에 이미 가이드를 줬고요. 네, 그래서 이미 선반영된 면이 있고 게다가 우리가 이제 애플을 투자할 때는 이번 6월 분기 실적 또는 올해 실적이 좋아서 애플을 투자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이 네트워크 효과로 인한 성장을 보는 거기 때문에 애플은 다른 기업들보다는 조금 더 장기적으로 모아가는 주식의 입장에서 접근을 하시는 것이 훨씬 더 좀 나은 선택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애플에 대한 전망까지 살짝 살펴봤습니다. 자, 이로써 이종욱 팀장님은 저희가 보내드릴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팀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